고대 한반도 역사하면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다를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무려 500년 넘게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 바로 가야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바로 가야인데요. 오늘은 종종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연맹체의 그 놀라운 생존 전략, 그리고 그 의미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도 참고해서요. 네, 좋습니다. 가야는 그냥 잊힌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생존하고 또 번영했던 꽤 복잡한 정치체였거든요. 복잡한 정치체요? 네, 고대 동아시아의 그 복잡한 질서 속에서 가야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그 정치 구조라든지 경제력, 그리고 어쩌면 시대를 좀 앞서갔다고도 볼 수 있는 외교술까지 오늘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겠네요. 그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좀 느슨해 보이는 이 연맹체, 가야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점이죠. 분권화된 시스템의 장점, 단점도 있을 거고, 또 철기 생산, 해상 무역 같은 경제력,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외교술, 인도 아유타국 공주와의 결혼 같은 정말 파격적인 선택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있죠. 가야의 생존 비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우선 가야의 그 기본 구조부터가 참 흥미로워요.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강력한 왕 한 명이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느슨하게 연합한 형태, 그러니까 연맹체였다는 점. 그렇죠. 연맹체. 심지어 그 건국 신화, 김수로왕 이야기만 봐도 6개 알에서 각기 다른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딱 한 명의 강력한 군주보다는 여러 세력이 함께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분권화된 구조가 바로 가야의 어떤 정체성 같은 거죠. 이런 구조가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장점이요? 어떤? 첫째는 위험 분산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연맹 소속 국가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초기의 중심이었던 금관가야가 외부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해도 연맹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한 곳이 타격을 받아도 다른 곳은 버틸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적인 탄력성이 있었던 겁니다. 현대 기업으로 치자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한 사업이 어려워도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완충 장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느슨함이 오히려 약점은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면 외부 위협에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인 유연성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또 단점이 되기도 해요. 양면성이 있군요. 네. 장점으로서의 유연성은 각 소국들이 지역 상황 변화에 비교적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낙동강 하류의 무역 환경이 좀 안 좋아지자 내륙에 있던 대가야가 서쪽으로 새로운 교역 루트를 뚫으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 경우죠. 중앙의 통제가 강했다면 그런 시도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중앙에서 일일이 허락받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2023년에 그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도 그런 점을 인정받은 거군요. 주변의 중앙집권 국가들이랑은 다른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정치 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줬다는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라고 하죠. 네, 바로 그 OUV를 인정받은 겁니다. 이걸 보니까 현대 유럽연합의 초기 모델인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나 아세안 같은 지역 협력체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각자 주권은 존중하면서 특정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네,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분권화된 구조에 명확한 단점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내부 거래 비용이 높다는 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연맹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특히 군사력 동원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합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신라가 갑자기 쳐들어온다.
이러면 각 소국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군대는 몇 명 보내겠다. 우리는 지금 사정이 어렵다. 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시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확실히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겠군요. 네, 이런 점이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신라와의 경쟁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야 멸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죠. 결국 어떤 통치 방식이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기보다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경제 발전이 중요할 때냐 아니면 안보가 최우선일 때냐에 따라서. 복합성이 중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연맹체라는 구조가 위험 분산이랑 유연성 같은 장점도 좋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정말 양날의 검이었네요. 마치 여러 계열사가 모인 지주회사 같은데 계열사끼리 잘 협력하면 시너지가 나지만 때로는 조율이 안 돼서 내부 갈등만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요. 네, 그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독특한 구조 속에서 가야가 그 신라, 백제, 고구려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 그리고 또 중요한 교역 파트너였던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이죠. 이들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500년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해징 전략이라는 걸로 가야의 외교를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능동적 해징이라는 개념이 있죠. 특정 강대국 하나에만 딱 달라붙어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력과의 관계를 아주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자기 나라의 자율성과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인데요. 가야는 이걸 뭐랄까 본능적으로 상당히 잘 수행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네, 첫째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 자기 가치를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가야는 아시다시피 풍부한 철과 뛰어난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가야 하면 철이죠. 이걸 어느 한 나라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한 게 아니에요. 신라에도 팔고 백제에도 팔고 바다 건너 외에도 팔고 모두에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된 거죠. 아,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들었다. 겁니다. 가야를 적으로 돌리면 우리가 쓰는 최고 품질의 무기나 농기구 공급이 끊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에도 특정 첨단 기술이나 핵심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철이 많았다기보다는 그 철을 외교 카드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다자협력 및 전략적 관계 다변화입니다.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됐던 서기 48년 김수로원과 인도 아유타국 공조 허황옥의 결혼 이야기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아, 그 국제 결혼이요? 네,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였어요. 한반도 주변의 그 복잡한 힘겨루기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와 연결고리를 만든 거니까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가야는 외교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력한 정통성을 얻는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 나라와도 통하는 근본 있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요. 주변국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건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현대의 중견국들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EU나 아세안 같은 다자협력체 또는 UN 같은 무대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적 선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 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인도와의 관계가 단순히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서 당시 동아시아 강대국들을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추려는 실질적인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해석이군요.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역시 내부 역량 강화입니다. 뭐니 해도 실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외교만으로는 안 되죠. 네, 가야는 비옥한 김해평야를 중심으로 한 농업 생산력도 있었고 또 활발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도 갖췄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대 최고 수준이었던 그 철기 제작 기술이라는 확실한 내부 역량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야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갑옷이나 무기는 주병목들에게도 아주 탐나는 물건이었죠. 결국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교적인 줄타기도 잘해야 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기반, 즉 펀더멘탈이 중요했다는 거군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 같네요. 맞습니다. 그 3가지가 잘 어우러졌던 거죠. 이렇게 보니까 가야의 생존 전략이 상당히 다층적이고 입체적이었네요. 안으로는 철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갈고 닦고 밖으로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아이오타구라는 누구도 예상 못한 카드를 꺼내서 판을 흔들기도 하고 네, 상당히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리해 보이는 해징 전략도 결국 시간을 이기지는 못했죠. 특히
한반도 남부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가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가야를 지탱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축, 바로 경제 엔진의 강점과 그 약점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야 하면 역시 철이잖아요. 뛰어난 제철 기술로 만든 무기, 갑옷, 이게 가야의 부호와 군사력을 가져다 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 같은 주변국의 침략 야욕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마치 오늘날 석유나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오히려 그 자원 때문에 분쟁에 시달리는 이른바 자원의 저주 같은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그 중요한 철을 실어 나르던 길이 바로 낙동강 하구를 통한 해상 무역로였습니다. 특히 김해의 금관가야는 이 지리적 이점을 아주 잘 활용해서 즉 일본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초기 가야 연맹의 번영을 이끌었죠. 네, 그 김해 지역이 아주 중심지였죠. 하지만 바로 이 낙동강 수로가 가야 경제의 생명선인 동시에 만약 외부 세력에게 통제되거나 차단될 경우엔 아주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공급망의 취약점, 서플라이 체인 촉 포인트였던 겁니다. 아, 그 목줄 같은 거군요. 거길 막아버리면 숨통이 끊어지는? 그렇죠. 실제로 이 중요한 낙동강 루트가 신라 같은 세력에 의해 막히거나 불안정해졌을 때 가야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연맹 전체의 경제 지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상무역 중심이었던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입으니까 상대적으로 내륙에 위치했던 고령의 대가야가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려고 했어요. 아, 중심지가 이동하려고 했군요. 네, 섬진강 유역을 통해서 서쪽으로 진출해서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도 나오듯이 상가 없는 탓, 그러니까 바다로 직접 연결될 만한 좋은 항구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한계에 부딪혔죠. 아, 지리적인 한계가 있었군요.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아무리 좋은 자원, 예를 들어 철 같은 게 있고 기술이 좋아도 핵심 유통망이 막히면 소용없을 수 있다는 것. 네, 그렇죠. 물류가 중요하죠. 둘째는 연맹 내의 소국들,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등이 각자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외부 충격에 대해 하나로 뭉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충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 조율의 어려움이 외부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린 거군요. 맞습니다. 금관가야가 어려울 때 대가야가 돕기보다는 이제 우리 차례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하만의 아라가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하고 우수한 토기를 만들어서 남강 물길을 통해 주변으로 퍼뜨리고 심지어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수출하면서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네, 아라가야 투기는 정말 유명했죠. 이건 뭐랄까 단순한 상품 수출을 넘어서 가야판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좋은 표현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였죠? 자, 다시 한번 그 흥미로운 허왕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기 48년, 지금의 인도 지역으로 추정되는 아유타국의 공주가 배를 타고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했다. 와,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그렇죠.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걸 그냥 신기한 전설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좀 커 보여요. 어쩌면 고대판 장거리 외교이자 초기 세계화의 한 장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해징 전략과 연결해서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오히려 가야에게는 큰 이점이었어요. 이점이었다고요? 네, 아유타국은 가야의 내정에 직접 간섭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야에게는 국제적인 정통성을 부여해주고 또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주었죠. 아, 간섭은 안 받으면서 명분은 챙길 수 있는. 그렇죠. 신생 국가였던 가야가 주변의 다른 세력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멀고 무명화된 나라와도 통하는 그런 독립적인 세력이다 라고 과시하는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결국 군사력만이 전부가 아니라 외교나 문화 같은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의 위상과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사례입니다. 그러고 보니 허왕옥 일행이 가져왔다는 기록 속에 그 화려한 비단이나 구슬, 그리고 김해에 지금도 전해지는 그 파사석팝 같은 유물들, 이게 단순한 선물 교환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문화와 기술의 이동을 상징하는 거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 전통 떡쌀문이나 제사 때 쓰는 다식판 문양이 인도 아리안 계통의 상징 문양과 좀 비슷하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물론 학술적으로 더 검증은 필요하겠지만요. 네, 그런 연구들도 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오래전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어떤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선진 문물이나 이국적인 문화자분이 가야 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또 주변의 신라나 백제와는 다른 가야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했을 겁니다. 차별화 포인트가 됐군요. 네. 특히 즉 일본된과의 교역이나 외교 관계에서도 가야의 이런 문화적 세련됨이나 국제적인 연결성이 일종의 소프트 파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삼복유사 기록을 보면 김수로 왕이 허왕옥 일행을 맞이할 때 신하들을 다 뒤로 물리고 직접 나아가서 아주 극진하게 예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 있죠.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 이런 걸 넘어서서 아유타 국가의 동맹 관계가 갖는 그 전략적인 가치를 김수로 왕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가야의 외교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려는 아주 계산된 외교적 행위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냥 로맨스가 아니었군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숨어 있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가야의 흥망성쇠를 쭉 따라왔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가야가 500년 넘게 존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크게 한 3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정치적 해징, 그러니까 중앙 집권 대신 분권화된 연맹 구조를 통해서 위험은 분산하고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점. 맞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전문화, 철 생산과 해상 무역이라는 확실한 경제적 카드를 가지고 주변국들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졌다는 점. 네, 경제력이 뒷받침됐죠. 그리고 셋째는 외교적 다각화. 주변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인도 아유타국과 파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역적인 압박에서 좀 벗어나고 국제적인 정통성도 확보하면서 외교적으로 움직일 공간을 넓혔다는 점.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3가지가 핵심 동력이었죠. 하지만 이 영리했던 전략들도 결국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한계를 보였어요. 네, 그 점이 안타깝죠. 특히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급부상하자 한반도 남부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진 거군요. 그렇죠.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가야의 그 분권화된 시스템은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에 실패했고 여기에 또 핵심 교역로였던 낙동강 유역을 상실하는 경제적 타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562년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 유연성과 자율성을 얻는 대가로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결집력이나 효율성을 일부 희생해야 했던 연맹체 구조의 숙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에는 정단점이 있으니까요. 가야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먼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떤 교훈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철의 교훈이라고 할까요? 국가든 기업이든 결국 전략적인 자율성이나 협상력은 내부의 실력, 즉 핵심 역량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야에게 철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기술, 어떤 산업, 어떤 문화가 그런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스스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는 아유타의 교훈. 특정 강대국이나 단일 시장 혹은 단일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가야가 머나먼 아유타와의 관계를 통해서 외교적인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관계를 다변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교훈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연맹체의 교훈 혹은 아까 말한 OUV의 의미와도 연결될 텐데요. 효율성만이 항상 최고의 가치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야의 분권적인 구조처럼 당장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시스템 설계가 장기적인 생존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경직된 단일 시스템보다는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역설이죠. 효율성과 탄력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가야의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만약 가야가 신라처럼 좀 더 일찍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면 과연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되거나 더 오래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가야 특유의 그 유연성이나 경제적인 활력, 또 문화적인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더 빨리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잊힌 듯 빛나는 왕국, 가야 연맹체의 흥미로운 생존 전략과 그 교훈을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또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